지난 3월 26일 세계 방산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결정적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창원 시험시설 인근 도로에서 트레일러에 실려 이동 중이던 8x8 차륜형 K9의 실물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인데요. 공식 명칭은 K9 MH 모바일 하우비츠, 이름 그대로 기동성을 극대화한 자주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자주포로 군림해온 K9이 궤도를 벗어나 바퀴를 달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인데 단순히 구동 방식만 바뀐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시도하지 못한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어 더욱 화제가 되고 있죠. 그럼 오늘 대체 왜 K9MH가 기존 궤도형과 더불어 세계 방산 시장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지, 그리고 왜 외신들조차 포병에 미친 한국만이 가능한 광기 어린 프로젝트라며 경악하고 있는지 그 반전의 내막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단연 포탑에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K9A2에 적용된 무인 복합 포탑 기술이 K9MH에 그대로 이식되었는데요. 기존 K9은 포반장을 비롯해 탄약수 등 5명의 승조원이 운용해야 했지만 이 기술 덕분에 승조원이 단 2명으로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사람이 줄었다고 화력이 약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완전 자동화된 장전 시스템 덕분에 분당 9발에 가공할 만한 고속 사격이 가능해졌죠. 현재 하나에로스페이스가 밝힌 타임라인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에 이 시제품의 테스트가 본격화되며 내년인 2027년 6월에는 모든 개발 및 체계 통합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실전 매치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반전도 하나 있습니다. 기동성을 얻기 위해 응당 화력을 타협했을 것이란 편견을 완전히 깨부쉈다는 것이죠. 차륜형은 놀랍게도 사거리가 무려 일반 탄 기준 60km에 달합니다. 기존 K9 대비 20km나 더 늘어난 수치인데요.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게 되면 그 사거리가 무려 100km까지 확장되죠. 그 엄청난 사거리 연장의 비밀은 바로 세계 최초로 도입된 58 구경장 포신에 있습니다. 구경장은 포신의 길이를 뜻하는데 이 포신이 길어지면 단순히 사거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원거리 타격 정밀도와 정확도도 비약적으로 상승하죠. 포신 안에서 탄이 가속되며 나아가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포탄의 회전수와 직진성이 향상되어 원거리 사격 시 오차 범위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100km 밖의 표적을 핀포인트로 타격할 수 있는 진정한 스나이퍼 대포가 탄생한 셈인 것이죠.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보면 하나의 58 구경장 선택이 얼마나 파격적인 승부수인지 한눈에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존하는 유럽산 차륜형 자주포 경쟁자들은 모두 52 구경장이라는 한계에 머물러 있는데요. 최신형 독일 RCH-155, 스웨덴 자존심 아처, 프랑스의 세자르 등이 8m 52 구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의 K9MH가 이렇듯 초고사양으로 제작된 데에는 애초에 개발부터 미국 시장을 겨냥했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까다로운 성능 조건을 모두 반영한 것이 바로 K9MH입니다. 특히 미국 수출의 성패를 가를 절대적인 조건의 핵심은 다름 아닌 무게에 있는데, 현재 치열하게 진행 중인 미국군 차세대 차륜형 자주포 사업의 제안 요청서와 전략 문서에 명시된 가장 까다로운 조건은 바로 수송성이고, 이것이 무게와 직결되죠. 미 육군 전투발전사령부와 사업관리국의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반드시 C-17 글로브 마스터 3 수송기에 탑재되어야 하며, 그것도 탄약과 연료가 꽉 찬 즉시 전투 투입이 가능한 상태로 수송되어야 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C-17 수송기의 최대 페이로드와 화물실 규격 내에 들어와야 하므로 시스템 전체 무게가 약 30톤에서 35톤 내외로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단순히 가벼운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험지에서도 끄떡없이 달릴 수 있는 무게 배분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이에 맞춰 K9MH는 피나는 경량화 작업을 거쳤는데요. 공차 중량 약 30톤, 전투 중량 역시 약 33에서 35톤 수준으로 미 육군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수송 스펙을 완벽히 충족했습니다. 반면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라는 독일은 이 부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독일 RCH-155의 차체인 박서가 지닌 한계 때문으로 두꺼운 장갑차를 베이스로 하다 보니 전투 중량이 무려 40톤에 육박합니다. 미 육군이 요구하는 35톤의 마지노선을 훌쩍 넘어버리는 뚱뚱한 체급이죠. 이 무게 문제는 이미 실전 배치 사례에서도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호주군의 랜드 400 페이스 2에서도 박서 CRV의 무게는 도입 전후로 엄청난 논란의 중심이었는데, 무려 42톤에 가까운 박서가 지나가면 호주 북부의 낡은 다리가 무너지거나 도로가 박살날 위험이 커 실제 작전 기동 시 기동 경로가 극도로 제한된다는 현장의 비판이 쏟아졌죠. 수송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호주군의 주력 수송기인 C-17에 기존에 쓰던 가벼운 에즈라브는 여러 대를 넉넉히 실을 수 있었지만 박서는 단 한 대도 싣지 못하고 어거지로 끼워 넣어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무게 중심 문제로 골치가 아팠죠. 특히 더 작은 C-130 허큘리스로는 아예 수송 자체가 불가능해 부대의 전략적 전개 능력이 오히려 과거보다 퇴보했다는 뼈아픈 지적을 받았습니다. 접견국이 없는 대륙국 호주가 수송을 못한다 말 다 했죠. 더 골 때리는 건 이 살인적인 무게 때문에 최신 방어 트렌드인 APS 탑재가 불가능해졌다는 점인데요. 호주 ABC 뉴스는 과중한 박스의 무게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이스라엘 스파이크2 대전차 미사일과 아이언피스트 능동방어 시스템을 통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K9A3와 K9MH를 개발하면서 아예 APS 탑재를 기본 사양으로 밀어붙여 기술적 우위를 과시하고 있죠. 그러나 이쯤 되면 여기서 누구나 품을 만한 공학적인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일단 무게를 35톤 이하로 줄였고 포신은 심지어 세계 최장인 9m짜리 58 구경장을 달았다면 도대체 사격할 때 더 커진 반동은 어떻게 잡는다는 걸까? 그것도 차륜용으로 하는 의문이죠. 실제로 기존 궤도형은 궤도 전체가 지면에 닿아있는 면구조라 무게가 넓게 분산돼 지면을 꽉 누르고 있기 때문에 반동이 와도 궤도와 지면 사이의 마찰력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다만 차륜형은 8개의 타이어라는 점으로 지탱하게 되는데 이 엄청난 반동을 그냥 깡으로 버티려다간 차축이 엿가락처럼 휘거나 차량 자체가 뒤집혀 전복될 수 있죠. 이런 고민에 대해 한국 방산업계는 미친 전략을 내세웠는데요. 기술로 반동을 분산시키는 것, 즉 소프트 리코일 기술이 그 전략 핵심입니다. 포가 뒤로 밀리려는 거대한 에너지를 사격 직전 포신을 미리 앞으로 쏴주는 물리적 힘으로 상쇄하고 남은 충격은 유압으로 정교하게 흡수하여 가벼운 차체에 전달하는 혁신적인 방식인데 이 EJ 기술은 단순히 반동만 잡아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차체의 흔들림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후속탄 조준 속도도 빨라졌으며 프레임에 가해지는 물리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해 차량 수명을 대폭 연장시켜주죠.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기술을 체득하고 양산하기까지 지랄맞다는 거죠. 포신이 앞으로 나가는 타이밍에 맞춰 정확히 0.001초의 오차도 없이 격발해야 하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만약 계산이 틀려서 포신이 앞으로 튀어나가다 멈춘 뒤에 화약이 터지거나 또 너무 빨리 터져버리면 앞으로 향하던 운동 에너지가 뒤로 가는 반동 에너지와 겹쳐져 오히려 반동이 2배로 증폭되는데요. 차체가 글자 그대로 박살날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즉 고도의 정밀전자 제어 기술이 필수적인 궁극의 하이테크 영역인 것이죠. 그러나 한국의 경량화된 차륜형에 이 58 구경장을 얹었다는 건 이 정밀한 타이밍 제어와 소프트 리코일 기술에 엄청난 자신감이 있다는 뜻인데 한국은 이 난제를 초정밀 전자기식 격발 제어로 극복했습니다. 전통적인 자주포는 쇳덩어리 공이가 뇌관을 물리적으로 때리는 방식이지만 소프트 리코일에서는 전기 신호로 화약을 터뜨리는 방식을 쓰는데요. 기술의 핵심은 컴퓨터가 포신이 전진하는 속도와 위치를 실시간 센서로 읽어들여 가장 반동 상쇄 효과가 극대화되는 완벽한 지점과 속도가 일치하는 그 찰나의 순간 컴퓨터가 직접 전기 신호를 쏴서 격발합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유일 포신 제조업체 현대위안은 이 생명과도 같은 격발 시점 결정 알고리즘을 완벽히 국산화했죠. 덕분에 지연 격발이나 조기 격발로 인한 대형 사고 리스크를 제로에 가깝게 낮췄습니다. 또한 포신을 앞으로 던져주는 힘과 사격 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조절하는 유압 장치가 스스로 생각하는 지능형으로 진화시켰는데요. 한국은 포신이 전진할 때의 유압 저항을 실시간으로 조절하여 대포가 위로 치켜들든 아래로 향하든 항상 일정한 전진 속도를 유지하게 만드는 고난도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만약 시스템에 이상이 생겨 지금 이 타이밍에 쏘면 차체가 위험하다고 판단된다. 이때는 즉각 강제로 격발을 차단하거나 내부에 남은 유압 에너지를 순식간에 방출해 차체를 보호하는 안전 제어 기술까지 탑재되어 있죠. 과거 미 육군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에리카 사업이 58 구경장 포신의 심각한 마모와 신뢰성 문제로 결국 고전하다 무너졌던 것을 보면 얼마나 이 기술의 난도가 높은지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한국 연구진들 반응은 성과급 퀘스트 환루. 한국은 오랜 세월 깎고 다듬은 K9의 검증된 플랫폼에 이 새로운 기술들을 완벽히 녹여내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아무리 위에 얹은 포탑 기술이 최첨단이고 소프트 리코일이 훌륭해도 그걸 받쳐주는 뼈대가 약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하나는 모두의 예상을 깨는 뜻밖의 전략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체코 타트라사의 8x8 트럭 셰시를 가져온 것이죠. 타트라사의 셰시는 과거 폴란드 첨호 발사대가 수출될 당시 검토되었던 모델로 최종적으로는 폴란드가 자국산 옐츠사 트럭을 고집했지만 이때부터 타트라와 하나의 기술 파트너십이 구축되었고 이번 K9 차륜형의 탄생 역시 이 오랜 파트너십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국 자동차 산업의 수준을 생각하면 왜 기아나 현대의 차체를 안 쓰고 외국 걸 쓰냐라는 의문을 들 수 있는데요. 한국에도 군용 8x8 차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 국산 차륜형 플랫폼들은 애초에 보병 수송이나 경량 화물 위주로 설계되었고 이에 초고강성 차체를 새로 개발해 검증하는 건 미국 수출의 골든타임이 너무도 촉박했죠. 즉 한화는 이미 전세계 오프로드에서 신뢰성이 완벽히 검증된 타트라 플랫폼을 선택함으로써 성능과 시장 선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영리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빠른 개발을 위해서만 타트라를 고른 것이 아닌데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타트라 트럭만의 전매 특허 기술, 바로 100번 튜브 방식이 지닌 독창성에 있습니다. 이 100번 튜브 구조 자체는 방산업계에서 타트라라는 브랜드 이름과 거의 동의어처럼 쓰일 정도로 그들의 상징적인 기술인데
1920년대 타트라의 전설적인 천재 엔지니어 한스 레드빈카가 처음 고안해내었고, 타트라는 이후 1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오직 이 방식 하나만을 고집하며 개량해왔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대형 트럭에 이 100번 튜브를 적용해 양산하는 회사는 사실상 타트라가 유일무이하죠. 그렇다면 이 100년 된 기술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일반적인 트럭 프레임 방식은 흔히 사다리 모양이나 H형 상자 모양인 것과 달리, 타트라의 방식은 차체 밑바닥에 아주 두껍고 튼튼한 원통형 쇠파이프 하나가 척추처럼 박혀 있습니다. 차체의 정중앙을 길게 지나가는 이 굵은 강철 튜브가 엔진에서 바퀴로 힘을 전달하는 구동축이나 각종 복잡한 배선을 안전하게 감싸는 방호 통로 역할까지 겸하죠. 이에 좌우로 쥐어짜는 비틀림에 미친 듯이 강하고, 주요 중량물을 지면 가까이 낮게 배치해 58 구경장 포신 사격 직후 차체가 요동치는 반동 현상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다음 사격을 위한 조준 정밀도 및 차체 수명까지 비약적으로 높여줍니다. 특히 튜브 구조를 자세히 보면 주로 튜브 양옆으로 바퀴를 지지하는 차축이 새의 날개처럼 붙는 형태인데요. 이 때문에 8개의 각 바퀴가 지형에 맞춰 완전히 독립적으로 위아래로 움직이기 유리해 거대한 바위나 허리춤까지 오는 깊은 구덩이를 지날 때 타이어가 땅에 달라붙는 접지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기에 모든 중요한 구동 부품이 두꺼운 강철 튜브 안에 숨어있어 모래먼지, 진흙, 물기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되는데, 가혹한 사막이나 동유럽의 진흙, 영하 수십 도의 시베리아와 같은 극지방 오프로드에서 타트라가 유독 사랑받는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죠. 다른 말로 차륜형 K9도 전 세계로 수출이 섭 가능하다. 심지어 타트라와의 협력은 외교 비즈니스석 보석도 깔려 있는데, 이미 유럽 전역에서 수십 년간 검증된 타트라 셰시를 사용함으로써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단숨에 통과하는 것은 물론, 현지 상용망을 통한 즉각적인 부품 조달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지구 반대편에 한국 부품을 기다려야 하는 타 경쟁 모델 대비 압도적인 구매 매력도로 작용하죠.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방산 강국으로 이제 무조건 자국산만 고집해서 맹목적인 국뽕을 느낄 시점은 지났습니다. 전 세계의 가장 우수한 기술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조합해 최고의 무기를 제안하는 진정한 글로벌 방산 리더로서 성장해 나가는 대한민국의 K9MH, 그 거침없는 질주를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한국에 차륜형이 없었던 건 못 만든 게 아니라 안 만든 거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